예,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실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총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갑자기 부상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 대응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까지 다 나왔고요. 하는 와중에 황교안 후보가 전 국민 50만 원 이야기를 했고 또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방침을 더 확대하자고 민주당은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모두 다 전 국민에게 주고자고 하는 건데 총선 국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황교안 대표의 보편적 복지 형식으로 가자는 저 제안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소득과 상관없이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 70%에게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동수당도 원래 선별복지로 가려고 하다가 선별복지에 드는 행정 비용 때문에 그냥 보편복지로 모든 아동에게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관되게 선별하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또 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못 주거나 아니면 다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액수를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50만 원 전 국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지적해왔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면 25만 원이거든요. 1인당. 그래서 25만 원 내외의 수준에서 전 국민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이 교수님 얘기 듣고 또 추가 질문. 네. 저런 문제는 총선용이죠. 왜냐 그러면 첫 번째도 선거, 두 번째도 선거, 세 번째도 선거입니다. 그 총선 국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정치라는 것이 의석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총선이 져버리면 아무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이게 사회적 정기적 차원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곤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을 꾸준하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이 여론에 사실상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은 이걸 그냥 관가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상품을 들고 장에 가는데 나만 상품을 들고 장에 안 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전 국민 50만이라는 부분들을 들고 나왔는 것이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렸다 그랬는데요. 예. 이 말보다는 차라리 웃고 싶을 때 웃겨주는 게 통합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선거의 패러다임을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문제도 문제지만은 여기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 이게 화두거든요. 반향이 있었단 말이죠. 다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50만 원을 이야기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을 주는 건 어딥니까? 정부 여당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과실을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의 과실을 더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웃고 싶어 죽겠는데 웃겨주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통합당의 전략 부재를 조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웃고 싶을 때 웃겨줬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을 결정을 할 때 당정청 회의도 갖고 그 결과 선별 지원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는데 이걸 8일 만에 번복하게 된 상황이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비유가 틀렸어요. 정확하게 불감청이면 고소원이다. 이게 딱 맞는 상황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본래 100%였습니다. 그런데 재정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반대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4인 가족 100만 원 70%를 액수를 낮춰서 100%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도 아마도 액수를 조금 낮춰서 전 국민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가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고 예. 또 하나는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금성 지급이거든요. 지역 화폐나 쿠폰 형식인데 이게 예를 들면 8월까지 써라 이렇게 제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권이 더 이상 50만 원이냐 뭐 100만 원씩 70% 주냐 이 논란 의미 없고 액수를 얼마로 낮춰서 가능하면 빨리 모든 국민에게 주느냐를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얘기인데요. 각 당에서 판세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통합당에서 수도권 쪽이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 있는데 또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느낌상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느낌 중요하지 않고요. 느낌은 너무나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 우려되는 거는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좀 헷갈리시지 않을까 판세를 보시는데 걱정이 되는데 그럴 땐 뭘 봐야 되냐면 예. 유무선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유선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조금 흐름이 좋고요. 유선 비율이 낮은 무선 안심번호가 조금 높은 쪽은 민주당 쪽이 조금 흐름이 좋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뭐 유선은 뭐 미래통합당의 유리, 무선은 뭐 민주당의 유리 이런데 무선 안심번호의 경우 굉장히 정확하게 이 표본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보다는 우리 지역의 후보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 서울 지역의 판세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보기에 조금 불리하다 이제 이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1988년 이후에 집권 여당이 과반을 득표해서 총선 승리한 적, 즉 8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그런 적은 뭐 단 3번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 그런 걸 봐서는 통계상으로 전체적으로 윤곽을 본다 그러면 여당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계상으로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통합당의 입장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뭐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샤이 보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그걸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봤습니다만은 2018년 지방선거에도 봤습니다만 그 당시도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샤이 보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 샤이 보수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미통합당은 3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공천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략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간단히 본다 그러면은 공천에 대한 문제는 민주당은 안전기조로 갔었고 통합당은 개혁기조로 갔습니다. 개혁기조로 갔는데 이런 것들이 개혁기조로 가서 그것이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아주 참신한 사람이라든가 아주 인지도가 뛰어난 사람들로 참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은 이것이 개혁에 대한 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문제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역 내의 현장을 보면은 안정적 기조를 가지고는 안 바뀌는 그런 기존 의원들이 오히려 유리한 그런 형국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한국당 균열되는 통합당 균열되는 그런 기조를 보고 있다.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 전략상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하고 지역하고 이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트랙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투트랙 움직임이 민주당에 비해서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부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시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도 뭐 체계적이진 않고 과학적이진 않습니다만 국가가 위기적 상황에 빠질 때는 정부 여당을 믿고 신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 위기에 대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걸 놔두고 봤던 그런 통합당의 좀 정책적 패착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도권 지역이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121석이라는 굉장히 큰 숫자의 의석이 달린 곳인데 수도권에 사실 좀 20대, 30대의 젊은 층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20대 무당층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좀 수도권 판세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까요?
20대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일은 그동안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20대 투표율이 뭐 1인 미디어 등의 영향으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율이 60대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40대를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투표의 캐스팅 보트는 대개 3, 40대이고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코로나19에서 이번 선거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근데 정치권이나 기성세대에게는 뼈아픈 지점이죠. 과거에는 20대가 가장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20대가 지금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주요 지도자가 돼 있는데 지금의 20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그만큼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정치가 답을 못 줬다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뭐 핫한 선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정치 1번이라는 종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총리 두 사람이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물론 다른 뭐 군소 후보도 있습니다만 어제 첫 토론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아마 오늘은 이제 방송이 될 텐데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신경전이 있었다 아니면 뭐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항상 선거 토론을 하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황교안 후보 쪽의 입장에서는 경제 실적을 부각시키는 그런 노력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는 것이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 쪽은 상당히 좀 노련한 면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부분을 비교하자 그러면은 정치적 이력에서 차이 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노련하게 상대방의 소위 화법이라든가 말을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황교안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체가 법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자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워딩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낙연 후보는 뭔가 좀 황교안 후보를 감사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경제 실적에 비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황교안 대표보다는 인물론에서 훨씬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실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약간만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걸 일종의 단의 선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언론학에서는 그 단의 선점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정치 언어학적으로 굉장히 참 정치적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토론을 전체 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참 힘겹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시원히. 그러니까 우선 미래통합당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 논리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질병은 잘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 못한다 이런 논리, 국민과 기업은 잘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 못한다 이런 논리. 이거는 예를 들면 교수님이 토론을 잘하면 교수님의 입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도 안 먹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다고 비난을 또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적 없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언론은 아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를 박하게 평가했는데 평가가 바뀌어 간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나 못했나는 좀 시간이 지나서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높은 점수를 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질본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습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결과를 놓고 점수를 매겨서 비난하니까 통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저 두 분은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겠죠. 그런데 정치 경력이나 그동안의 경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워낙 경험도 많고 또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총선 모든 선거에 앞서서는 말 실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런저런 실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짚어볼게요. 먼저 통합당인데 어제 관악구 갑의 김대호 후보 30,
20대의 국민은 논리가 없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을 지니고 있다. 뭐 세대 비하적인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때문에 후보 자격도 박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박탈을 결정하는 게 사실 당 대표의 권한인데 당 대표도 최근 N번방 관련된 실언도 있었고 이렇다 보니까 참 통합당 내에서도 좀 골치가 아픈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온다고 보세요? 결국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후보 개인, 각 개인의 자질 문제도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전략적으로 참 잘 짜야 되는 문제거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투표 용지 가지고 또 키 작은 사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은 의문의 일표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좀 기분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한 경계령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을 할 때. 이게 따지면은요, 정치에서 막판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누가 말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이 말 실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이 당을 찍거나 찍지 않거나 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중차단 문제를 강구한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요. 선거에서 발언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목적하고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발언은 비유를 하거나 또는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인용을 하는데 그 비유와 인용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 조직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자존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비유하게 되면은 비유와 인용이 쉬워지는데 이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서긴 나섰습니다만 정치적 소양 기본 자체가 잘 안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아. 네. 그 이해찬 대표 이야기도 마저 하시죠. 부산에서 했던 발언까지. 근데 뭐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죠. 왜냐 그러면은 통합당 같은 경우야 실질적으로 일기 후보가 이야기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영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이 비교 자체가 사실상 그레이드 측면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민주당의 성향을 상징하는 부분이 이야기했는 것하고 이건 다른 거죠. 궁극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에서 발언은 그 지역의 목적과 부합에 이게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자존심을 건드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비유와 인용을 잘해야 되는데 부산이 촌스럽다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안 좋거든요. 그것이 뭐 설마 진짜 촌스럽다 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을 예.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걸 인용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이 실언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해당 지역과 세대에서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반감을 갖고 이걸 뭐 투표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 주겠죠. 그런데 촌스럽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부산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시가 생각보다 초라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렇지. 그 이해찬 대표의 저 발언이 사실은 만약에 어제 김대호 후보의 3040 발언, 무지 발언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텐데 아무래도 언론이 중립적으로 뭐 이렇게 양쪽의 실수를 찾다 보니 찾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했기 때문에 비중이 있다. 그건 동의합니다만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촌스럽다고 안 하셨어요. 그건 인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김대호 후보의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3040 세대가 논리가 없이 거대한 무지와 착각을 지녔다. 이거 아주 철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3040은 저에 비해서 훨씬 똑똑하고 훨씬 지식의 양도 많고 스마트하던데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럼 이 발언이 왜 나왔냐? 관악구는 사실 3040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 가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발언을 통해서 김대호 후보가 지금 열세에 빠져 있고 그 열세에 빠진 그 주 원인을 찾다 보니 3040 지지율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좀 감정적으로 불편해서 그게 즉자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 발언은 정말 심각하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전략상으로 지금 3040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3040을 또 폄훼해 버리면 이건 수도권의 미래통합당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라고 봅니다. 뭐 3040을 미워해서 김대우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말이라는 게 던져놓고 보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선의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곡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3040에 대한 부분들은 뭐 통합당이 열세인 게 맞습니다. 뭐냐 그러면 IMF라든가 글로벌 위기라든가 여기에 직격탄을 입은 세대가 사실상 3040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적절치 않은 그런 것이 있으나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뭐 저장 효과가 있죠. 그동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삶의 그 질에 대해서 향상이 되어 왔냐 이런 것을 본다 그러면은 뭐 이 말 하나로 그 3040 세대가 부정적으로 완전히 돌아선다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오는 10일부터 11일 이틀간은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 투표율도 좌우될 거라서 여야가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어제부터 인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견본입니다. 두 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길이가 48.1cm. 이렇게 총선에서 비례대표 용지가 이렇게 길게 나온 적이 없죠. 미래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준연동형제가 시스템에서 나온 작품 아니겠습니까? 일단 투표율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 사전 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고요. 주로 사전 투표를 하는 층이 젊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젊은 층 투표율도 높아야 되고 또 노년층 투표율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토 이틀 동안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부터는 각 당이 사전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나면 어느 나라든 다 겪는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지난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급하게 도입된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자매정당 문제와 이렇게 투표용지가 긴 것을 다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사전 투표는 말씀하셨다시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도입한 건데 이거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독려에 나섰는데 이제는 뭐 이번 선거는 그런 기류가 잘 안 보인다는 거. 오히려 통합당 쪽에서 사전 투표에 대해서 독려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투표율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결국 뭐 중앙선거위가 어떤 형태의 홍보를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 사전 투표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저런 것을 보면 35개 정당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었고 통합당 입장에서 그걸 들고 나왔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